어머님 여길 왜 오시냐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대거 모인 대법원 판사 임명장 수여식장 입구에서 며느리 한서연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600억 재산을 물려준 시어머니한테요. 더 망신당하기 싫으시면 지금 돌아가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고 모두 들으라는 듯이 외쳤습니다. 한상무 오늘부터 한서연 친정회사 거래 전면 중단시키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 저를 쫓아낸 순간이 그들이 철저히 개박살날 시작점이 됐을 줄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중한 시간 더 많은 사연을 접해보실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을 30년간 기다렸습니다. 아들 박진혁이 드디어 대법원 판사가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어제 백화점에서 맞춘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한 남색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 우리 진혁이가 판사가 된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임명장 수여식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었어요. 손으로 쓰다듬으며 읽어봤습니다. 대법원 판사 임명장 수여식. 일시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장소는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이었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씨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오늘 일로 가득했어요. 박진혁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전국 모의고사 상위 1%였어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합격자 발표 나던 날이었어요. 진혁이가 집에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붙었어. 저는 진혁이를 꼭 안아줬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그날 저는 동네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잔치를 열었어요.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저는 또다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대법원 판사 임명. 사법부 최고 엘리트 코스였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 통장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 담긴 통장들이었어요. 600억이 넘었습니다. 부동산 5채와 상가 건물 2동의 가치였어요. 저는 평생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모았습니다. 젊었을 때 강남에 땅을 샀어요. 그 땅값이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팔아서 또 건물을 샀어요. 건물값이 또 올랐습니다. 그렇게 30년을 굴린 돈이었어요. 전부 진혁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슬슬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보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젊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화장을 꼼꼼히 했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봤어요.
기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사모님 차 준비됐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대법원으로 가주세요. 네, 사모님.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강남 거리가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그중 몇 개는 제 건물이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대법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췄어요.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법원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크더군요. 오늘 저 안에서 우리 진혁이가 판사 임명장을 받는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대법원 로비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판사 가족들과 관계자들이었어요. 저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박진혁 판사 가족인데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강당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대강당이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대강당 입구였어요.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봤어요. 며느리 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차갑더군요. 어머님, 응?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오늘은 가족만 참석하는 자리예요. 나도 가족이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계 가족만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진혁이 엄마인데. 며느리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시어머님 규정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왜 낮춰? 내 아들 판사 되는 날인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보안팀 부르겠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 여기는 대법원이에요. 함부로 소란 피우시면 쫓겨나세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나 지금 쫓겨나라는 거야?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시든지요.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뚫어지게 봤어요.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진혁이가 한서연을 데리고 집에 온 날이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군데? 제 약혼녀 한서연이에요. 한서연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어서 와, 우리 며느리. 한서연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진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한양그룹 회장 외동딸이야. 재벌가 딸이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우리 진혁이가 좋은 집안 딸을 만났구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했어요. 하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한서연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 전화를 잘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늦었어요. 어쩌다 만나면 시큰둥했습니다. 어머님 바빠서요. 핑계만 댔어요. 그러다 작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진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여가 서연이가 왜 이러니? 엄마 서연이가 바빠서 그래.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데? 회사 일도 있고 사회 활동도 하고. 진혁이는 며느리 편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임명식 날. 며느리가 저를 막아선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연아, 나 진짜 들어갈 거야.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진혁이도 어머님 안 오셨으면 한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진혁이가 그랬어요. 오늘은 부담스러우니까 집에 계시라고. 진혁이가? 네. 거짓말 마.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진혁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한테 오늘 오지 말라고 해. 문자 내용이 또렷이 보였어요. 날짜도 어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핸드폰을 빼앗듯 들여다봤어요. 진짜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진혁이가 이런 문자를? 며느리가 핸드폰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어머님 오시면 창피해요. 며느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창피하다고? 네. 무슨 소리야? 오늘 여기 오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다 판사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법조인 집안이거나 재벌가예요. 며느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님은? 나는 뭔데? 그냥 부동산이나 하신 분이잖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동산이나 하신 분? 네. 나 600억 가진 사람이야. 며느리가 코웃음 쳤습니다. 600억이 뭐 대수예요? 여기 사람들은 조 단위로 움직여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응? 옷 좀 보세요. 제 옷을 내려다봤어요. 백화점에서 산 정장이었습니다. 뭐가 어때서? 브랜드가 어디예요? 국내 브랜드인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다 해외 명품 입어요. 어머님 옷은 너무 촌스러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보고 가라는 거야? 네. 더 망신당하기 싫으시면요. 며느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 계세요. 나중에 진혁이랑 식사나 하시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말도 안 돼.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싫어. 나 들어갈 거야.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비켜. 안 비켜요. 저는 며느리를 밀쳤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어요. 뒤에 있던 사람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대강당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제 팔을 와락 잡아 끌었습니다. 안 나요. 며느리의 힘이 셌어요. 제 팔이 쑤셨습니다. 아파. 며느리가 저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갔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싸우나? 판사 어머니랑 며느리래요. 저는 며느리를 뿌리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려갔습니다. 며느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타세요. 싫어. 며느리가 저를 밀어 넣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비틀거렸습니다. 1층 버튼이 눌렸어요.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길 왜 오시냐고요.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누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대법원 직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직원이 제 팔을 잡아줬어요.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저를 로비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물 드릴까요? 고마워요. 직원이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왔어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병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직원을 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늘 우리 아들 판사 되는 날인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드려요. 근데 며느리가 저를 쫓아냈어요. 네, 들어가지 말래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정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초대장 있으세요? 초대장요? 네. 가족 초대장 있으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초대장이 없었어요.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좀 어려운데요. 정말 들어갈 수 없나요? 규정상 초대장 없으면 힘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직원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박진혁 판사님께 직접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들여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혁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진혁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을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진혁이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 키웠습니다. 진혁이 아버지는 진혁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홀로 진혁이를 키웠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낮에는 부동산 중개 일을 배웠습니다. 몇 년 뒤 작은 땅을 샀어요. 빚을 내서 산 땅이었습니다. 그 땅값이 올랐어요. 팔아서 더 큰 땅을 샀습니다. 또 올랐어요. 그렇게 30년을 굴렸습니다. 600억을 만들었어요. 전부 진혁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혁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쫓아냈어요.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받습니다. 진혁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진혁아. 엄마 지금 어디야? 나 대법원 1층이야. 1층? 응. 왜 거기 있어? 며느리가 나를 쫓아냈어. 진혁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오늘은 서연이 말대로 해줘. 무슨 소리야?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끊지 마. 통화 중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상무였습니다. 한양 그룹 상무였어요. 며느리 한서연의 친척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 한상무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진혁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였어요. 한상무가 제게 인사를 왔습니다. 사돈어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사업하시나요? 부동산 좀 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한상무가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양그룹유통사업부 상무 한재석.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지갑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명함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재석 상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한상무님이세요? 네, 누구시죠? 저 박진혁 어머니예요. 아, 사돈어른.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러게요, 어쩐 일이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상무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쫓아낸 것, 진혁이가 전화를 끊어버린 것, 한상무가 중간중간 한숨을 쉬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한상무가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너무 버릇이 없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상무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한양그룹이랑 거래하는 업체들 있죠? 네, 많습니다. 제 건물 세입자 중에도 몇 개 있어요. 한상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네. 어느 업체인데요? 저는 회사 이름 3개를 말했습니다. 한상무가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맞습니다. 전부 저희랑 거래하는 곳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늘부터 거래 중단해 주세요. 네. 한양그룹이랑 그 업체들 거래 끊어주세요. 한상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어른, 그건 좀. 안 되면 제가 직접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럼 해주시는 거예요? 한상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한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서연이 부친께도 알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한상무가 또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로비에서 일어났어요. 대법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며느리가 저를 쫓아냈을까? 진혁이는 왜 제 전화를 끊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강남에 도착했어요. 제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제 소유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응. 한 직원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계약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 계약서들이었어요.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한양그룹 협력업체 3곳의 계약서를 찾았어요. 유통회사 2곳과 물류회사 1곳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새 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였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숙인데요. 건물주님. 네. 혹시 한양그룹이랑 거래 중단되셨어요?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갑자기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나 손해예요? 크죠. 월 매출의 30%가 한양그룹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건물주님 혹시 저희 때문에 문제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요? 네. 상대방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곳 모두 한양그룹과의 거래가 끊어졌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상무가 정말 해준 거예요. 며느리는 아직 모를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어머님, 오늘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무슨 짓? 한양그룹 거래 중단시키셨죠? 그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너도 알잖아. 뭐요? 오늘 나한테 한 짓.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님,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날 위해서? 네. 어떻게 그게 날 위해서야?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셨으면 창피당하셨을 거예요. 누가 창피를 당해? 어머니 되게요. 내가? 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판사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그래서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네.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미안하면 다야? 제발 거래 중단만 풀어주세요. 싫어.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 이제 안 봐줘.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책상에 던졌습니다. 직원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가봐. 직원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계속 일했어요. 핸드폰은 꺼뒀습니다. 진혁이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상무였어요. 상무님, 사돈어른. 한상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한상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뭔데요? 한상무가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작년에 아파트를 샀더군요. 그래서요? 진혁이 판사 명의로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계약자 이름이 박진혁이었습니다. 금액은 30억이었어요. 30억? 네. 진혁이가 어떻게 30억을? 한상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돈은 어머님 계좌에서 나갔더군요. 제 계좌에서요? 네. 저는 서류를 뚫어지게 봤어요.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 계좌 번호였어요. 날짜는 작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상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네. 저는 위임장을 봤어요.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 찍은 적이 없어요. 한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혹시 작년에 서연이한테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는 부탁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5월, 그때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서류 좀 도와주세요. 무슨 서류인데? 진혁이 명의로 적금 들려고요. 적금? 네. 세제 혜택이 있대요.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상무를 봤어요. 제가 도장을 찍긴 했어요. 근데 적금 든다고 했어요. 한상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금이 아니었어요. 돈을 빼서 아파트를 산 겁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럼 진혁이도 알았나요? 모를 리 없죠. 아파트 명의가 본인인데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한상무가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사돈어른 드세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물을 흘렸어요. 한상무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더 있어요. 뭐가요? 한상무가 또 다른 서류를 깨냈어요. 이건 주식 계좌예요. 주식 계좌요? 네. 서연이 명의로 된 계좌인데. 그래서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20억이 들어갔더군요. 20억이요? 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어요.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한상무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내 계좌에서요? 네. 이것도 제 도장이 찍혀 있나요? 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진혁이랑 서연이가 작년부터 내 돈을 빼간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요? 아파트 30억에 주식 20억, 총 50억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한상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한상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더 알아봤는데요. 뭐가 더 있어요? 서연이 명의로 된 계좌가 하나 더 있더군요. 또요? 네. 거기도 10억이 들어가 있어요. 10억?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총 60억이네요. 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책상을 짚고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상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사돈어른 앉으세요.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상무가 물을 또 따라줬어요. 마시세요.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물병을 내려놓았어요. 상무님. 네. 이거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한상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룹 내부 자료를 좀 뒤졌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한상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유통사업부 상무니까요. 접근 권한은 있어요. 저는 한상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한상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네. 저희 회장님이 너무 애지중지하셔서요. 버릇을 못 가르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 이런 짓을 하다니. 한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한상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한상무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소하세요. 고소요? 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내 아들을 고소하라고요? 한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대로 당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상무가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 제 변호사 친구예요. 유능합니다.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변호사 이준혁. 이름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상무님. 한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돈어른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무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50억? 아니 60억. 제 돈이었어요. 진혁이와 며느리가 빼간 겁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이준혁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이었어요. 20층 건물의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김영숙인데요. 이준혁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뒤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이시죠? 네. 이준혁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변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어요. 변호사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상무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진혁이를 혼자 키운 것, 600억을 모은 것, 며느리가 저를 쫓아낸 것, 한상무가 알아낸 횡령 사실. 변호사가 중간중간 메모를 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상무가 준 서류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명백한 횡령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뭐요? 아드님과 며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각오돼 있어요.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일단 가압류부터 걸겠습니다. 가압류요? 네. 아드님과 며느님 계좌를 동결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횡령죄로요? 네. 변호사가 달력을 받습니다. 이번 주 안에 신청 넣겠습니다. 빠르네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 맡기세요.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가압류 신청 넣었습니다. 벌써요? 네. 법원에서 곧 결정 날 겁니다. 그럼 언제쯤요? 이번 주 안에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시작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연락 올 겁니다. 아드님과 며느님한테서요.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응?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진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짓? 가압류를 걸었어? 그래. 왜? 내가 내 돈 50억을 빼갔잖아. 진혁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그건 뭐?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어. 언제? 진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건 횡령이야. 엄마 제발. 진혁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나 이제 안 봐줘. 엄마. 전화 끊을게. 엄마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가압류 결정 났습니다. 정말요? 네. 아드님과 며느님 계좌 전부 동결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여사님 조사하겠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찰청에 갔습니다. 변호사 이준혁이 동행했어요. 검찰청 건물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조사실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조사실 문 앞에 섰어요. 변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검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김영숙 여사님이시죠? 네. 저는 담당 검사 박민수입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여사님, 아드님이 돈을 가져간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일주일 전쯤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한양그룹 한상무님이 알려주셨어요. 한상무님은 누구십니까? 며느리 친척이에요. 검사가 메모를 했어요. 여사님, 아드님한테 돈을 빌려준 적은 없으십니까? 없어요. 선물로 준 적은요? 그것도 없어요. 그럼 명백하게 무단으로 가져간 겁니까? 네. 검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조사가 끝났습니다. 검사가 저를 봤어요. 여사님, 아드님과 며느님을 곧 소환하겠습니다. 언제쯤요? 이번 주 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제 옆을 걸었습니다. 여사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와 헤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일로 가득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아드님이 검찰에 소환됐답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님도 내일 소환된대요. 그렇군요. 여사님 준비하세요. 곧 연락 올 겁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응. 어머님 제발이요. 뭐? 고소 취하해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싫어. 어머님 진혁이 판사직 잃어요. 그래서? 제발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안 봐줘. 어머님. 내 돈 토해내. 돈은 이미 썼어요. 뭐? 주식으로 다 날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20억을? 네.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그럼 아파트는? 그것도 대출이 많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전화 끊을게. 어머님.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기소요? 네. 횡령죄로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각오하세요. 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내 아들이 법정에 서는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 이준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혁이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습니다. 진혁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착석하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진혁과 한서연은 피해자 김영숙의 재산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진혁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재산을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 동의 없이 가져간 것은 횡령입니다. 판사가 진혁이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진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언제요? 판사가 물었어요. 진혁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판사가 며느리를 봤어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습니까?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앉으세요. 며느리가 다시 앉았어요.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한상무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돈을 빼간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회사 내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 한서연이 부동산과 주식 계좌에 큰 돈을 넣었더군요. 출처를 추적했더니 피해자 김영숙 여사님 계좌였습니다. 한상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피해자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한상무의 증언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줬어요. 진혁이가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저는 진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도 봤어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선고 날이었어요. 저는 다시 법정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진혁과 한서연은 어머니의 헌신을 배신했습니다. 60억 원을 횡령했고 도박성 투자로 탕진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인 박진혁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진혁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피고인 한서연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진혁은 판사직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상무를 만났습니다. 사돈어른 수고하셨어요. 상무님 고마워요. 한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어른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한상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법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가 붐볐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횡령 사건 징역형 선고. 자막이 화면 아래에 떴어요. 진혁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소파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변호사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걱정되는데요. 괜찮아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사님, 재산 환수 절차 시작했습니다. 네. 아파트는 경매 넣었고요. 주식 계좌는 동결했습니다. 알겠어요. 여사님, 돈 돌아올 겁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아파트 경매 낙찰됐습니다. 얼마예요? 25억이에요. 대출 갚고 나면요? 10억 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식 계좌는 얼마 남았어요? 거의 없어요. 2억 정도요. 그럼 총 12억이네요. 네. 50억 중에 12억만 돌아오는 겁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머지는요? 회수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써버렸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여사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가요? 12억이라도 돌아오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상무를 만났습니다. 강남 카페였어요. 한상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상무님. 저는 한상무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사돈어른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한상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 부친께서 사돈 어른께 사과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사돈 어른. 제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상무님. 네.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처럼 자식한테 배신당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한상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요? 법률지원센터를 만들까 해요. 한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한상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돈어른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법률지원센터를 열었어요.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 이준혁도 합류했어요. 한상무도 후원자로 참여했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 옷을 입었어요. 밝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개소식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준혁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한상무도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저는 김영숙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이 센터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이제부턴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센터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여기가 법률 상담해주는 곳이 맞나요?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 재산을 빼돌렸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정말요? 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센터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법률지원센터. 제 이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영숙 이사장이었어요. 변호사 이준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상담 손님 오셨어요. 알겠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김영숙 여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600억을 모았고 아들을 판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대법원 임명식 날 며느리에게 쫓겨났습니다. 여길 왜 오시냐고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김영숙 여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울며 당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되찾은 재산으로 자신처럼 억울한 이들을 돕기 시작한 거죠.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식에게 배신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영숙 법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곳이 생긴 거죠. 진짜 효도는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